11월 셋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일선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8일 의대 정원 수요 조사는 대학의 주관적인 요구만 반영한 숫자가 집계돼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인력 적정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필수의료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높다며 소아 청소년과의 위기는 전문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닌 저출산, 저수가에 의한 낮은 수익성, 이대 목동 사건으로 대표되는 진료의 법적 부담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 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7일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현재 응급, 소아 등 소위 필수 의료 문제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공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를 외치는 정부가 정작 관련 예산을 삭감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예산 291억 4,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는 올해 예산 대비 약 30억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감액된 항목은 공공, 지역의료 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 운영, 전공의 육성 지원 등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역 필수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재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예산 확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비윤리적 행태에 대해 선처 없는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의협은 지난 6일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의 대리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의 모 관절 척추병원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사건에 연루된 의사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했습니다. 의협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의학학술제전이 열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기후변화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제로 12일 개최한 제40차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국가보건의료 정책을 비롯해 미래의학에서 진료실 감염관리 요령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협은 이런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양한 고민과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최대 화두인 필수 의료, 저수가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장은 적정하게 일하고 적정하게 보상받는 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필수 의료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100건 중 1건꼴로 나오는 사고도 국가에서 보상을 못 해준다면 누가 시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봉사와 나눔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협과 한국의사 100년 기념재단은 5일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중증 와상 환자,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750여 명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진이 참여해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협과 의료인들이 앞장서 우리 사회 의료 소외계층에 있는 이웃들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협은 9일에도 인천에 위치한 재단법인 성원의 집 노인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백현욱 부회장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캠페인을 후원한 나눔아너스 제8호 남기남 대전 한마음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이 함께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은 보험사로부터 서류 전자전송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조항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험사가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따라야만 하고 특히 보험사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의료 정보가 보험사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정식 회부됐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 주체가 마치 의료기관으로 일원화된 듯한 내용의 광고를 게시해 의료계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앞으로 구성될 의료계 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재택의료 관련 시범사업들이 경제적 유인책 부족으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충영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1차 의료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의 경우 낮은 수가 체계와 환자 발굴의 어려움, 간호조무사 동반 시 가산 수가를 산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 역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 동기가 없고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월간 의사 1회 및 간호사 2회 방문을 고정시켜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재택의료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일본은 개호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연계했고 의사 입장에서는 수가가 상당히 높다는 게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의사대상 설문조사 결과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진료 수가, 지원 인력 수가 등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7.8%를 차지했습니다. 법원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한 A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법원이 재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한의원 등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차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 전문위원회의 꾸준한 활동과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의학 전문위원회는 의료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됐습니다. 위원회는 비대면 진료를 비롯해 EMR 인증, 의료 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추진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의 선도를 위해서 의협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정보의학 전문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정보의학원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최초로 2016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집행부마다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와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의료정보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회 내 각종 TF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보다 적시성 있는 현안 대응과 의료정보 관련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서 정보과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7월 정호영 전 위원장님을 필두로 1기가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조인성 위원장님께서 2기 정보의학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단장님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가 화두였어서 그와 관련한 현안이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원격으로가 바로 앞당겨진 느낌입니다. 향후 비대면 진료 환경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좀 고려해야 될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최초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후에 공론화가 시작되었으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특히 이 시민단체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환자,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을 감염병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도 상시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입법 불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우리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계가 문제 제기하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 예를 들면 전문의약품 원화명과 원하는 약 처방받기 등, 그 다음에 이 수익 창출의 목적을 둔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 및 약국 발생 등으로 수많은 문제점들이 언론 및 국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한 5가지 대원칙. 첫 번째는 대면 진료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서 초진 환자는 불가하다는 것. 네 번째는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하고, 다섯 번째,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를 기반으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환자 안전에 해당하는 세이프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정보의학의 중요성도 중요하고 또 이 DB를 형성함으로써 생성되는 어떤 의학의 가치로서 또 진료의 가치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정보의학 부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학원과 또 정보의학 전문위원회의 비전과 향후 계획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보의학원의 비전과 목적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 및 의료 정보의 올바른 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료 정보의 생산, 수집, 보관, 전송, 보안 및 활용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통해서 보건의료 제도 발전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위원회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보의학원 설립 방안 및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정보의학원 설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준비를 통해서 이번 집행부 임기 안에서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보의학원에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전국 14만 우리 의사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식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정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